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50년을 버텨온 일본이 한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손을 벌린 겁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한국을 기술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기업의 하청이나 받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 없이는 일본의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멈춰버릴 판입니다. 저는 그 굴욕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그 굴욕을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30년간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꿨던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올해로 59살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담당 부국장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욕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가스미 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다나카 히로시, 그 고집불통 늙은이가 한국을 얕보다가 일본 반도체를 거덜냈다고. 28년간 일본 반도체 정책을 이끌며 쌓아온 명성이 단 3년 만에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 외곽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 삼성전자 관련 뉴스, SK하이닉스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 회사들이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오만이 일본을,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겁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침마다 저를 봅니다. 여보, 오늘은 좀 드세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8년간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모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가을, 도쿄 미나토구 경제산업성 별관 17층 회의실.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쿄만이 희끗하게 보였고 회의실 한쪽 벽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담은 커다란 연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일본이 쥐고 흔들던 그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표를 보며 자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날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반도체 담당 국장 야마모토 케이지. 60대 초반의 온화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내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임원 출신 이시카와 토시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성으로 자리를 옮긴 뼛속까지 일본 반도체 애국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일본 최대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원 미야모토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료를 한 알음 안고 다녔고 그날도 두툼한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할 사항은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 5개년 계획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49%였습니다. 2000년에는 25%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1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우리의 점유율은 9%로 추락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카와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때문 아닙니까? 삼성이 우리 기술을 베껴서 덤핑으로 팔아치운 결과잖습니까?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굳게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투자하면 됩니다. 일본의 기초 기술은 아직 세계 최고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5개년 계획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따위에 밀릴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봄,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저쪽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하지만 임무는 임무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와 장비 의존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논의라고 포장했지만 실제 목적은 일본의 소재와 장비를 한국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3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삼성전자 서울 사무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하지. 하지만 기초 기술은 아직 일본이 앞서 있어. 회의실에는 삼성전자 글로벌 공급망 담당 임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그는 공손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저는 그 공손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공손하겠어. 우리가 소재를 쥐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일본 소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라 불리는 감광제, 불화수소 같은 핵심 화학 소재들이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내심 흡족했습니다. 역시 우리 손에 달려 있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도쿄로 돌아와 야마모토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소재 없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협상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다나카,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 걱정할 것 없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잘 알겠죠. 그 믿음이 저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겁니다.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지. 이시카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이번에 삼성이 제대로 맛 좀 볼 거야. 우리 소재 없으면 공장 돌릴 수가 없거든. 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원료를 사러 일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조건을 걸면 됩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각성시키는 신호탄이 될 줄을, 일본이 제 발로 경쟁자를 키우는 결정을 내린 줄을. 훨씬 나중에야 저는 그때 한국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8월, 일본 수출 규제 발동 이후 72시간째가 되던 날,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 안의 긴급 대책실. 공장장 박성진은 지난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가 3잔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재고가 이제 18시간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줄짜리 보고를 받는 순간 박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18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불화수소 없이는 반도체 세정 공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정이 멈추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구매팀장 이재호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공장장님, 벨기에 업체한테 긴급 타진했는데 최소 3주 소요래요. 대만도 알아봤는데 물량이 없습니다. 품질팀장 최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내 소재업체 중 솔브레인이 소량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도가 우리 공정 기준에 맞는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박성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증합시다. 지금 당장. 이재호가 눈이 커졌습니다. 공장장님, 검증도 안 된 소재를 쓰면 웨이퍼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박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17시간밖에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가망이 있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죠. 그날 밤 솔브레인 연구원들이 트럭에 샘플을 싣고 이천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연구원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전화로 검증 절차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기다리던 품질팀 직원 20명이 새벽 3시에 일제히 검증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새벽 5시, 최수연이 박성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공정 기준에 맞습니다. 그 순간 대책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고 소진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4시간 안에서 미래를 바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희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우리가 갑이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해졌습니다. 항의도, 협상 요청도,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거겠지. 곧 손 벌리러 올 거야. 하지만 제 옆자리 미야모토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나카-상, 이거 좀 보세요.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현황 및 전망.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국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3년 만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화수소는 이미 국내 업체가 일부 공급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리 없어. 소재 기술은 수십 년이 걸려. 우리가 수십 년 쌓은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고? 미야모토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2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추고 비행기가 서고 사람들이 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고 태블릿을 사고 게임기를 샀습니다. 회사들은 서버를 늘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상황이 일본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 투자를 늘리면 세계 수요를 잡을 수 있다고 야마모토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이시카와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나카, 솔직히 말하겠는데 지금 당장 공급할 능력이 있는 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야. 우리가 신규 라인 짓는데 얼마나 걸려? 최소 3년이야. 그 3년 동안 한국이 다 가져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깁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이후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2021년 봄. 그 뉴스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 SK 하이닉스 연구소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만난 SK 하이닉스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했더라면 세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2021년 3월. 양산 발표를 사흘 앞둔 밤.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연구동 지하 1층 테스트실. 수석연구원 김도우는 그날 새벽부터 데이터를 보고 또 봤습니다. 4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의 불량률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양산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납품 후 현장에서 불량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량이 10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김도훈이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72시간 안에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못 찾으면 일정을 미룹니다. 막내 연구원 이승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72시간이면 사흘입니다. 우리 지금 며칠째 못 잔 거 아십니까? 김도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당장 2시간 자고 오세요. 2시간 뒤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 말에 팀원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특정 온도 구간에서 전극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변형되는 문제였습니다. 설계 변수 하나를 0.3도 조정하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24시간이 남았습니다.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최종 검증 돌립시다. 테스트실 앞 복도에는 팀원 가족이 싸준 도시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직접 내려와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갔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발표 6시간 전. 불량률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승연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이 그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초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의 진짜 뒷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게 전략을 논하는 동안 한국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성공.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는 HBM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인공지능 칩에 이것이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술이 일본에서 나올 거라고 오래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정밀 제조 기술, 우리의 소재 기술로 반드시 일본이 선점할 수 있다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해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뭔가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선제적 양산이 다야. 품질은 두고 봐야 해.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것도 제 오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미야모토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SK 하이닉스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뉴스 봤습니까? 미야모토 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채택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엔비디아라면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SK 하이닉스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마 진짜로?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지켜봅시다. 일본도 곧 따라잡을 겁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22년 말. 저는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칩 H100의 SK 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 확정.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색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화면에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H100 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칩 안에는 SK 하이닉스가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H100 칩 하나의 가격은 당시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칩이 전 세계에서 수십만 개씩 팔릴 참이었습니다. 그 수익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이 쥔 겁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밥 식겠어요. 저는 억지로 수저를 들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조용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시카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일본 기업은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쓸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시카와가 대답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회의실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8년간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믿어온 제가 그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의존한다고? 하지만 제 입술은 여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강화하면 됩니다. 2027년 양산 목표를 앞당기면 돼요.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도요타, 소니, 엔티티 등 일본 대기업들이 출자했고 정부도 수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피더스가 양산에 성공한다 해도 최소 2027년 이후 목표입니다. 그 전까지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메모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50%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40%였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습니다. 일본은 0%였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책상 앞에 굳어 있었습니다. 0%.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본 반도체가 전성기이던 1990년 세계 메모리 시장의 46%를 쥐고 있던 그 나라가 2023년에는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단 한 개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시간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상황은 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챗GPT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공지능 열풍이 폭발적으로 번졌습니다. 기업마다, 정부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이 없다. 그 말이 세계 언론에 퍼졌습니다. 일본 신문에도 그 말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기업 없이는 인공지능이 없다. 제가 근무하던 경제산업성 복도에서 이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 과장이 동료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야, 일본 인공지능 투자를 아무리 늘려봤자 메모리를 한국에서 사다 써야 한다는 거 말이 돼?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만 TSMC는 구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잖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일본에 오게 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일본에 오게 해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고?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부탁한다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현실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야마모토 국장이 저를 단독으로 불렀습니다. 국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도쿄의 겨울 햇살이 창가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 일본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확보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저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국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우리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 담당을 자네한테 맡기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묵직한 것이 가슴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이 얼마나 완곡한 표현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와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사에 비공개 접촉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접촉 요청을 보낸 지 3주가 지났는데도 한국 측의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성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혹시 한국 측에서 거절한다는 신호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나카, 일주일 안에 답변이 없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 미국 마이크론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논의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이크론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인공지능 메모리 전략 자체가 흔들립니다.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은 한국 양사를 합친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쿄의 밤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이미 요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답변이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019년 수출 규제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28년 공직 생활 동안 이렇게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식 채널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이번 협력 논의가 한국 측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2019년 일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주제는 이랬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협력 방안 논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제발 일본에 공장을 지어주세요. 그 요청서를 작성하던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도쿄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전철 소리, 멀리서 클렉슨 소리. 저는 요청서 파일을 열어놓고 30분 동안 첫 문장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미는 문서. 2019년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던 그 일본이 2024년에 한국 기업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문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저는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4년 여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환호가 나왔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기뻐했습니다. 다나카, 잘했어. 이시카와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일본 인공지능 생태계가 갖춰지겠군.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50%와 수치심 50%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일본의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길이 열렸으니까. 하지만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5년 전에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굴욕이 없었을 텐데. 협상 과정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담당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입장인지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를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인력 공급 보장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한국 측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씁니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셋째, 협력 생태계였습니다. 소재, 장비, 부품을 공급할 협력 회사들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듣는 내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조건을 겁니다. 왜 지금은 저쪽이 조건을 달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가?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긁었습니다. 협상 중에 SK하이닉스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2019년에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는 소재, 장비 국산화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자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소재에 덜 의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더 탄탄해졌습니다.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쟁자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2024년 하반기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 일본 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협력을 요청한 것은 30년 만에 뒤집힌 반도체 역학을 상징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술 없이 일본의 인공지능 전략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제 이름이 어딘가에 쓸쓸히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구나. 국내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경제신문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출 규제로 한국 압박하던 일본. 5년 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SOS. 또 다른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다들 우리 반도체 산업이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졌고 일본이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오만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 교수의 말이 마음에 걸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오만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저는 2017년 그 회의실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얼마나 얕봤는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소재 없이 못한다. 한국은 기초 기술이 없다. 한국은 따라오기만 하는 나라다. 저는 그 믿음 위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제 저는 압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얕봤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 일본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현재의 사실로 착각했습니다. 과거에 강했으니 지금도 강하다. 과거에 앞섰으니 지금도 앞서 있다. 그 착각이 현실을 보는 눈을 가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을 일찍 내다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우리는 그것이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강한 카드. 하지만 실제로 그 카드는 부메랑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은 한국 기업들은 무너지는 대신 자립의 길을 찾았습니다.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선의를 잃었습니다. 믿었던 파트너가 등에 칼을 꽂았다는 인상. 그 인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조건을 꼼꼼히 따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 번 대인 쪽이 더 조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이시카와가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나카, 그래도 결국 한국이 일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기는 건가? 공장이 들어오면 일본의 이득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생태계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방식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일본 기업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는 것은 한국 기업의 공장을 우리 땅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만류했습니다. 다나카, 이제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왜 그만두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데 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28년 공직 생활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쌀 때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17년 그 첫 번째 회의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야마모토 국장, 이시카와 미야모토 박사가 자료를 펼쳐놓고 회의실에 서 있는 사진. 우리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저는 그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멀리 하늘이 보입니다. 이따금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수주를 따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섞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얼마 전에 미야모토 박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카-상,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소식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일본 내 투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미야모토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을 바꿀까? 첫 번째, 한국 기업을 제대로 공부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숫자는 알았지만 그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두 번째, 수출 규제를 반대했을 겁니다. 당시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수였고 묻혔습니다. 저는 그때 다수 의견을 따랐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어땠을지 지금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협력을 더 일찍 추진했을 겁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때로는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한국 기업의 메모리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기술이 합쳐졌더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났을 겁니다. 자존심 싸움하느라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배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에서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불과 3년 만에 소재 국산화 비율을 크게 높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 투자를 시작한 것은 시장이 확실해지기 전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믿고 투자하는 결단력.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한국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의 소재, 장비 기업들에 대한 존중도 있었습니다. 오만한 쪽은 오히려 저 같은 일본 관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쓰는 힘입니다. 우리가 가한 압박이 한국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무릎 꿇는 계기가 아니라 일어서는 발판으로 쓴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 혼자 틀리는 것보다 다 같이 틀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오만했습니다. 그 집단 오만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락을 불렀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2020년대에 처한 상황을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2년 일본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49%였습니다. 2023년에는 9%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무려 4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50%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40%입니다. 나머지를 미국 마이크론이 가집니다. 일본 기업은 이 시장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인공지능 칩 한 장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가격은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연간 수십만 장 이상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을 계획한 예산은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일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쟁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경쟁자의 장점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제가 그것을 28년이 지나서야 배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재와 장비와 정밀 제조라는 세계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 위에서 오만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으로 협력의 다리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얕보고 압박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한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강인함과 실력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늦었지만 이 말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현지 생산 시설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일본 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이 일본에 옵니다. 우리가 원한 방식이 아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모셔오는 방식으로. 그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만이 불러온 30년의 쇠락, 그 쓴 교훈이 이제는 진짜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에서 서로의 강점을 합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의 메모리 기술, 일본의 소재와 장비 기술, 이 둘이 진정으로 손을 잡는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최강의 반도체 공급망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저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만한 관료,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 대신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 협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실력이 더 빛날 것이라고 저는 지금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오만했던 일본 반도체 관료의 28년 공직 생활이 남긴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경쟁자를 얕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30년이 지나서야 배운 한 늙은 관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반도체 최고라고 써주시면 더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